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왜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방어,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향한 간절한 갈망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일까요?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치유, 성장에 대해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마침내 깨끗한 물을 발견했는데도 선뜻 마시기를 주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깊고 복잡한 심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조건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더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들어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이 왜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표정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생후 몇 시간 된 신생아도 사람의 얼굴 모양과 비슷한 패턴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DNA 안에 연결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를 애착 이론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볼비에 따르면 아이는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을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더 자신감 있게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 경험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 관계, 친구 관계, 심지어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관계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우리 뇌가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실제로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 같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았는데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부재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 우리에게 실제 고통을 주는 경험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사랑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출산이나 포옹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분비되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시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가깝게 느끼게 되며 더 관대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옥시토신이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에서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도 분비됩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연결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심지어 감기에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과 연결이 단순한 감정적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랑과 연결을 추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물학적 구조에 깊이 새겨진 필요입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종의 생물학적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종족 보존과 유전자 전달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강력한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를 번식하게 하고 자손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진화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경험이나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이 단순히 공기의 진동일 뿐이라고 해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받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불안정, 관계 형성의 어려움, 심지어 인지적 발달의 지연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면 왜 정작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려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거부당했던 기억, 첫사랑의 배신, 친구들의 외면, 연인과의 이별, 때로는 가족으로부터의 조건적인 사랑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상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네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사랑스럽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때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이 의심스러운 파일을 차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기도 하고 함께 놀러 가자고 해놓고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여성이 성인이 되어 연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늦거나 약속을 한 번만 어겨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또 다른 예로 첫 연인에게 심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새로운 연인이 생겨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도 불안해하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확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새로운 연인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가 끝나게 되면서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이 낯선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상처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통제감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재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떠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먼저 상처 주는 쪽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번 화상을 입은 손이 불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모든 불이 해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경험은 뇌의 편도체 같은 감정 처리 영역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을 전투나 도피 상태로 만듭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편도체는 과민해져서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큰 소리로 꾸중을 들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연인이 다른 문제로 짜증을 내고 있을 뿐인데도 나를 버리려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뇌의 반응 패턴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또한 우리의 내적 목소리를 형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 두려워하는 목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때 조심해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어차피 떠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방어 메커니즘은 원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때로는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 딜레마를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혹시 독이 들었을까봐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어려운 경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격지심과 자기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릴 때 자신이 무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이 열등감은 성장하면서 극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자기 불신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불신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를 기본적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가 아플 때 우리는 치과에 갑니다. 치과 의사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를 제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 과정이 두려워서 치과 방문을 미루거나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시 마음이 불편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랑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행복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 때문에 더욱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너무 건조한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두 존재 사이의 능동적인 힘으로 각자의 고립과 분리를 극복하면서도 각자가 자신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지향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이 낯선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상대방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우선순위도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휴가를 어디로 갈지, 심지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지까지도 이제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자신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을 버리고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연인을 만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더 인내심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서툴렀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자신만의 루틴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예측 가능한 삶이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예측 가능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통제감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는 너무 다르다며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사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자신도 그 진짜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마치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각자가 혼자일 때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금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규칙, 나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갈등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전개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단순한 원맨쇼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이제 내 행동이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걱정하고 내가 실패하면 상대방도 슬퍼합니다. 반대로 내가 성공하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도 행복해 합니다. 이런 상호 연결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은 우리의 미래 계획까지도 바꿔놓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언제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였을 때는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 즉 약점이나 결함, 상처, 두려움, 심지어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밝은 사람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듬직한 자녀의 가면을 쓰곤 합니다. 이런 가면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취약성과 연결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취약성이 진정한 연결과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고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브라운은 취약성은 불확실성과 위험, 정서적 노출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취약성은 또한 사랑과 소속감, 기쁨과 용기, 공감과 창의성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취약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연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새로운 연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연인에게 하는 것은 매우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볼까? 나를 떠날까? 나를 다르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면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 부끄러운 행동, 약한 모습, 이기적이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으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연결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자아 방어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위협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어막을 만듭니다. 이런 방어막들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연결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라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머라는 방어막을 사용합니다. 진지한 상황에서도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독립성이라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방어막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취약함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막들이 너무 강해지면 진정한 사랑조차도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취약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완벽한 셀카, 행복한 순간들, 성공한 모습들만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무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이 되고 취약함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취약성은 연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때는 상대방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가면과 가면 사이의 상호작용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적절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를 완벽함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적당한 불완전함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과 개방성을 보이기는 거부합니다. 이는 마치 햇볕을 쬐고 싶어 하면서도 옷을 벗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물에 들어가기는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은 물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함에 물에 들어가야만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취약함을 두려워하면 영원히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약성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물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물에 몸을 맡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통제감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불가피한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우리의 자아 경계를 흐리게 하고 우리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통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매우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감정보다는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때로 비이성적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밤새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생각, 심지어 몸의 반응까지도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늦게 답하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질투심을 느끼며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좌우됩니다. 이런 상태는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성공시켰고 재정 관리도 완벽했으며 인생의 모든 측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대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랑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자신의 하루가 좌우되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계획도 기꺼이 바꿀 의향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원한다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제감을 잃는 것이 사랑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항상 거부당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통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만약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너무 의존적이 되면 어떡하지? 만약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는 거라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생각들은 일종의 위험 관리 시스템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그에 대비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에서는 이런 위험 관리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현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보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과거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 다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겠다. 고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은 그 다짐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독립성, 그리고 자기 충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의존성과 취약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사랑이 주로 개인의 선택과 만족의 문제로 여겨지는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사랑이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현대 서구 사회,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자기 충족과 개인적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독립적이어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마라.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나 정서적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전통적인 남성성 개념이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남자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메시지들이 어릴 때부터 주입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종종 사랑을 이상화하거나 단순화합니다.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에서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적인 힘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이 몇 번의 로맨틱한 장면을 통해 완벽한 사랑을 찾고 그 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랑은 지속적인 노력과 타협, 이해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갈등도 있고 실망도 있으며 때로는 지루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미디어가 그려내는 이상적인 사랑 사이의 괴리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연애 생활을 봅니다. 행복한 순간들만 골라서 업로드된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자신의 관계가 부족해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직업상 이동이 잦아지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가 약화되면서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직업을 위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로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정보는 검색으로 즉시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음식도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시간과 노력,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깊은 신뢰를 쌓으려면 수많은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속도와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 사이의 불일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데이팅 앱의 등장도 사랑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스와이프 한 번으로 수많은 선택지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도 소비자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관계에 완전히 몰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선택의 역설은 현대인들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가 정말 최선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7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이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이나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으려 하며 현실의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최상위 단계로 자아실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아실현이 사랑과 소속감이라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꾸어 자신이 완벽해진 이후에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사고는
현대 소비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광고나 영화, TV 프로그램들은 종종 이상화된 사랑과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기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로맨틱한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사랑은 발견하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게 되어 더 나은 선택지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완벽주의적 사고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결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웃기게도 이는 마치 수영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은 물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고 사랑도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진 후에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운전을 완벽하게 배운 후에야 차를 운전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입니다. 8번째 이유는 내면화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느낌인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부적절한 존재라는 깊은 믿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이 가장 강력한 부정적 감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생겨납니다. 부모나 양육자 또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이나 무시 또는 학대를 받으면 깊은 수치심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치심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하퍼는 수치심을 관계의 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꽤 교묘한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마치 어차피 너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너를 밀어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어적 태도가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 고립과 외로움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 사랑은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들은 종종 인간의 불완전함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다른 완전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이런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진리와 사랑의 빛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진정한 사랑을 구분합니다. 집착은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사랑을 혼동하여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카르마 요가라는 개념을 통해 집착 없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조건적이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두려움과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인간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대 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보편적 측면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깊은 역설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취약함과 불확실성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런 역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기로 선택하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깊은 갈등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말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용기,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